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사업하고 안녕하세요. 있는 공민경입니다. 네. 네. 환자혁명 책 공유 드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앞머리가 좀 기른 것 같아요. 앞머리가 많이 길었습니다. 아, 네. 16페이지.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현대의학의 정체성이랑 그 다음에 그에 반하는 이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 방향성인 기능의학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간단하게 해볼 텐데요. 현대의학이 규정하는 암을 치료하는 표준 치료가 뭐냐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수술, 항암, 방사선 세 가지거든요. 많이 들어보셨죠? 기록하도록 그 외에 하겠습니다. Recording in 아, progress.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외의 치료법들은 일반적으로는 병원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검증되지 않았다고 얘기하거든요. 하지만 진짜 검증되지 않은 걸까요? 항암, 수술, 방사선은 그러면 어떤 검증을 거쳐서 현대의학의 표준 치료로 인정받게 된 건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삶 자체가 바쁘다 보니까 그럴 겨를이 없고 스스로 알아보지 않고 전문이나 병원에 맡기라고 늘 그냥 배워왔던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갖고 내 병인데도 불구하고 남이 할 일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현대의학의 정체성은 환원주의적 대증요법이에요. 관찰 가능한 사물이 아니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게 환원주의거든요. 그래서 뭐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무시를 하냐면 생명을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생명을 탄생시키고 유지하는 보이지 않는 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힘, 다시 정상화하겠다고 하는 그런 힘들도 인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대증요법, 즉 그 증상에 대해서만 그 요법을 쓰는 그 대증요법의 유일한 목적은 말 그대로 증상 완화일 뿐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희가 다치면 연고를 바르거나 뭔가 저희는 수프리메렉스 아시나요? 그런 거 바르는 것처럼 그런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밴드만 붙이는 그게 대증요법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환자가 당뇨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 당뇨약을 처방받게 돼요. 그러면 그 당뇨약은 당뇨를 고치려는 목적으로 처방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평생 먹으면서 혈당을 관리하는 약이고 현대의학은 당뇨 치료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혈압도 콜레스테롤도 암도 모두 마찬가지로요. 나름대로 이유는 있어요. 그런데 당뇨나 고혈압의 근본적인 완치가 어렵다고 늘 얘기를 한다는 거죠. 음식과 생활 습관의 원인이 있는데 음식이나 생활 습관 개선을 치료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현대의학에서는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인 완치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병을 완치하려는 시도를 하거나 그런 말을 꺼내면 돌팔이, 사기꾼 소리를 듣기가 십상이죠. 하지만 환원주의적인 대증요법은 무슨 병에는 무슨 약 하는 식으로 공식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즉 의학으로 그런 의학을 트레이닝 받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환자들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고 이 의사의 역할도 치유하는 치료자가 아니라 질병의 증상만 관리하는 관리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뭘로 관리하나요? 약으로요. 그것도 제약회사가 처방한 처방약으로. 그래서 보시면 당뇨 환자가 의사가 처방한 당뇨약을 복용하고 나서 피검사를 결과해가지고 혈당이 정상 혈당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의사가 좋아해요. 의사가 좋아하니까 환자는 안심하죠. 근데 이거는 혈당만 관리가 되고 있는 거지 시간이 지날수록 이분의 당뇨병 상태는 100% 점점 악화됩니다. 이런 분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하지만 의사는 이 혈당이 잘 관리되고 있는 거에 집중해서 상태가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거기까지가 치료의 목적이기 때문에 잘 관리하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해도 이 약을 처방한 의사가 책임질 일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의 상태가 악화되거나 부작용이 발생하면 응급실이 있고 다른 진료 과목 의사들이 해결할 몫이라는 거죠.
당뇨약을 처방해서 환자를 관리를 해오던 의사는 법적인 책임도 없고 도의적인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그저 의사로서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환자들의 기대와는 많이 어긋나고요. 실망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환원주의가 바라보는 우리 몸은 영혼이나 영적인 영역을 인정하지 않고 각각의 파트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부위별로 제약회사가 이거엔 여기 이 약, 이거에는 이 약 이런 식으로 처방하면 되는 거예요. 미국 의약품집에는 수만 가지 의약품이 등록돼 있습니다. 하지만 완치를 위한 약은 몇 가지 없어요. 항생제 몇백 가지에 불과하다는 거죠. 나머지는 모두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들입니다. 즉 대증요법인 거죠. 그래서 환원주의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이 자연보다 똑똑하고 인간이 신보다 똑똑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 환원주의적 대증요법을 트레이닝 받은 의사가 제약회사의 화학약품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우리 몸의 대사활동에 개입해서 증상을 없애버리는 게 치료의 목적이고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항생제, 항염제, 항고혈압제, 혈당 억제제 등 전부 다 증상을 억제하고 죽여야 할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암의 경우에도 항암제밖에 없는 거예요. 왜 대증요법이 현대의학을 좌지우지하는 최고의 가치관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냐면 환자들, 즉 고객이 원하기 때문입니다. 빠른 효과를 보는 치료나 약물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약회사들의 문제도 있다는 거죠. 맨 밑으로 가보시면 미국 의사협회 의학을 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강력한 금융 세력의 자본을 끌어들였어요.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잠재적으로 수익성 좋은 새로운 의학적 치료들은 금융권의 호기심을 끌어모으기 적절했던 거죠. 록펠러, 모건, 카네기 재단의 재정적인 후원이 의료산업의 경제적 기초가 되었고 그들은 의학의 발전을 위해서 의과대학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의과대학 이사회에 참여하니까 의과대학들이 돈을 지원한 투자 관계자들에 의해서 장악되는 결과를 초래한 거죠. 막대한 자금력으로 병원 건물을 지을 수 있고 최고의 교수진들과 의료진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현대의학은 제약회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금융가들이 곧 화학기업이었기 때문이에요. 외형상으로는 의학의 발전이라는 자선사업이었는데 공짜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은 제약회사의 의약품만 배우게 되고 의대 교과 과정들에서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10년 넘게 의대를 다니는데 영양학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제로에 가까운 이유인 거죠. 병원에서 약만 처방하고 음식이나 생활 습관을 소홀히 해도 이를 이상하게 여기는 환자들은 없어요. 원인을 들여다보지 않고 증상을 없애기 위한 약만 처방해도 당연하게 생각하죠. 하지만 대증요법으로는 역류성 식도염 하나도 고칠 수 없습니다. 이거 너무 웃기지 않나요? 혈압도 마찬가지고 당뇨도 마찬가지고 무좀도 못 고치는데 암을 고쳐달라고 제약회사와 병원에 수천억 달러를 갖다 바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환자들이 스스로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고요. 건강 문제 생기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죠. 현대의학의 환원주의적 대증요법을 수련한 의사들에게는 장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들은 트라우마 케어에 능숙합니다. 즉 응급의학과 수술이 장점이에요. 일부 감염성 질환을 치료하고 관리하는 데도 능하고요. 여기에는 성형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의 대증요법은 분명히 필요한 때와 장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지혜롭게 그걸 잘 선택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현대의학 자체가 계속 도돌이표가 되어서 무조건 다른 모든 상황에도 간섭하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생활습관 교정, 식습관 개선이 훨씬 더 절실한 만성질환이나 성인병도 다 응급의학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문제고 음식으로 치료할 것을 약으로 치료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겨우 증상만 다루는데도 전면에 나서서 다른 방법들을 무시하거나 핍박하다 보니 이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 자존심이나 철학에서 해방돼서 환자들의 몸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더 나은 방법을 찾아 헤매는 의사들이 생각해낸 게 요즘 공부하고 있는 게 기능의학이라는 거예요. 기능의학은 의사는 약을 처방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는 사람이고 제약회사의 세일즈맨이 아닙니다. 의사의 무기는
제약회사에서 출시한 의약품으로 한정될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의사들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진료 범위 안에서 다양한 치료를 행하는 것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에서 의사들은 약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환자와 5분 상담하고 나면 바로 처방전으로 손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방전을 뺐으면 환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많지 않은 내과 의사들도 꽤 많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의사 개인이 나빠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고 기나긴 의과 교육 과정을 거치면서 사고와 기능성이 축소된 거라는 거예요. 의대 교과 과정이 제약회사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안전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009년을 기점으로 미국에서 약물에 의한 사망자 수는 자동차 사망자 수를 넘어섰습니다. 60% 이상이 약물에 의한 사망자 수, 60% 이상이 약물 남용이 아니라 정식적으로 진료를 통해서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으로 사망했다는 거예요. 히포크라테스 선서가 무색할 정도죠. 제약회사의 약물이 가장 위험한데도 의사들이 가장 선호하는 치료법이고 가장 선호하는 것을 넘어서서 거의 유일한 치료법이라는 거죠. 훌륭한 영양학적 접근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물에만 의존하면서 비타민 제품에 대해선 겨우 과다 복용하면 간에 안 좋다고 말을 해요. 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술 말고는 처방약보다 간에 해로운 것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복용하는 환자가 분기마다 간 검사를 해야 되는 이유라는 거죠. 현대의학 시스템 속에서 의사의 진료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는 건 누가 법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의사들 머릿속에서 제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랜 시간 의과대학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사고의 한계라는 거죠. 영양학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 않으니까 그걸 간과하게 되고 음식이 병의 원인이란 인식도 희박하고 그런 음식이 병을 고친다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약에 대해서는 광대한 거예요. 아이의 탄생부터 비만까지 모든 것이 의학적 응급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현대의학이 응급 상황에 특화되어 있는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암과 같은 만성적인 대사 질환을 적극할 때는 사실은 그 부분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혈압이 높게 나왔다면 혈압을 내리는 게 현대의학은 생각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라 그들은 지금의 응급 상황을 정리하는 게 급선무인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혈압약의 부작용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또 다른 응급처치를 하고 부작용에 대비한 좋은 약이 있으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완치라는 말은 암묵적 금기어입니다. 증상을 완화하고 관리하는 것뿐 완치라는 단어를 자꾸 거론하면 오만하고 괴팍한 돌팔이 취급을 받게 되고 사기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 의사 선생님 역시도 이 저자 역시도 학교를 막 졸업하고 진료를 시작한 초반에 의사로서 역할이 증상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키우는 걸 줄만 아셨다고 해요. 그래야만 좋은 의사라고 생각했고 환자가 통증이 멈추면 뿌듯했고 그게 의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환자들은 다시 돌아왔고 통증은 더 심해지고 다른 건강 상태도 더 나빠져서 나타나는 민망한 상황들이 자꾸 오니까 고민을 하게 되신 거예요. 앞으로 더 나빠질 게 뻔하지만 당장 괜찮다고 느끼도록 증상만 완화해주는 약이 존재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유혹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음식, 수면, 스트레스 관리, 운동, 생활습관 교정 같은 것들이고 환자와 의사의 피드백이 정말 중요하고 음식을 잘 가래 먹었을 때는 통증이 덜하다든지 잠을 잘 잤을 때는 통증이 감소했다든지 환자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직접 깨달으면 본인의 병에 접근하는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기능의학은 단순히 질환의 증상을 억제하는 의학이 아니라 문제의 근본 원인, 메커니즘을 찾아서 인체 스스로 본연의 치유 능력을 회복하는 생리적인 균형을 이루도록 유도하는 의학입니다. 현대의학은 증상이 발견되면 그것을 없애는 약을 처방하고 약물 복용을 중단하면 증상이 다시 돌아와요. 기능의학은 이게 싫은 거죠. 증상이 문제가 아니라 원인을 찾아서 제거하면 몸이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몸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고 몸에 해가 되는 거는 빼내자는 거예요. 음식이 곧 약이고 약이 곧 음식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을 제공한 환자의 나쁜 생활 습관이나 환경을 찾아서 손상된 몸의 기능을 되살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능의학의 5가지 기본 철학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모든 환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다르고 생화학적으로 다 다르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즉 개인 맞춤형 치료,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치료해야 한다는 거죠. 몸의 자연 치유 능력을 인정하고 이를 도움으로써 자연스럽게 치료하는 게 분명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능의학은 분명히 과학적이고 근거 중심적인 의학입니다. 영양학적 지식들이 축적되면 이를 통해서 몸의 기능과 대사활동에 대한 이해가 넓어질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 몸의 지적 능력과 스스로 교제하는 통제력을 믿는 거예요. 즉 몸이 스스로 균형을 맞춰간다는 걸 믿는 거죠. 네 번째는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고 노화 질환들을 예방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음을 믿는 거예요. 마지막은 건강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그냥 내가 아프지 않은 상태,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넘치는 활력을 발휘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능의학은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를 대할 때 이 증상에는 이 약 이렇게 찾는 게 아니라 핵심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이 질병이 시작됐을까? 어떤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못하고 있는 걸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기능을 되살려줄 수 있을까? 많은 의사들이 사실은 잊고 있었던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노력하고 계신 부분들도 뒷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